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단체급식 개요에 이어서 단체급식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급식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는 동안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든가 또 집단 생활을 하는 많은 승려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던 것들로 미뤄본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 단체 급식의 효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대적인 급식 형태 발달은 서방 세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을 테고 또 이 서방 세계 국가들은 중세 이전부터 남녀를 불문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서 식사를 달리하고 남녀간 또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유교적인 생각 같은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먹는 음식의 형태도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늦어진 공업화 등이 큰 이유로서 우리나라가 우선 음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급식 형태의 발달이 늦어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급식의 역사는 이러하다면은 이 단체 급식을 주로 하는 학교 급식이라든가 산업체 급식이라든가 교정 급식이라든가 병원 급식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단체 급식을 실시하는 형태라든가 장소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명명 짓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학교 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의 발육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가적인 지원하에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죠. 지금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랄까 또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출석을 장려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학교 급식 공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1889년 런던 학교급식위원회를 설립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1920년에서 30년대 아동 영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학교 출석을 장려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했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히나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농어촌 초등학교에 가장 먼저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학교급식을 매일 한 것이 아니라 격일로 한다든가 일주일에 2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최초에는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엔 학교가 주 5일 동안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 급식을 주는 날 되면은 학생들의 출석률이 아주 높았다고 그런다, 농어촌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본다면은 학교 출석률을 장려하기 위해서 급식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어떤 근거가 있는 어떤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에 1940년 2차 대전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2차 대전 직후부터는 실시하였고 54년도에는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초등학생의 약 90% 이상이 급식 혜택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급식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결국 일본 학생들의 어떤 체위라든가 체격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그러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얘기를 본다면은 뒷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학교 급식의 변천 과정이 쭉 이렇게 제가 6단계로 나뉘어지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급식은 주로 전쟁과나 극빈 아동에 대한 구호물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루 우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빵 같은 걸 유니세프라든가 케어라든가 유세이드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가 학교 급식이 부분적인 학교 급식이 시작이 된 거죠. 빵, 우유와 같은 완전 급식이 아닌. 그러다가 자립 급식기로 넘어가서 73년에는 외부 양극을 지원이 종료가 되고 자활적으로 급식 실험 학교가 생겨나면서 빵 급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단 빵 급식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함으로 해서 제빵 급식을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1977년이 됩니다. 외부 지원이 이제 중단되면은 학교별로 또 이제 급식
조리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배치를 하기도 시작한 그런 이제 제도 확립기가 78년도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조리 체제로 전환을 시키고 또 영양사를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뭐 어떤 그 시범 학교가 생겨나면서 시범 급식을 실시를 하게 되죠. 전면적으로 하기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는 이제 급식 제도 확립으로 인한 우리나라 학교 급식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고 또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9월 8일이고 82년도에는 학교 급식 업무가 체육부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뭐 교육부하고 체육부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행정체계가 이원화가 되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원화가 되게 되다 보면은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다 보니까 권한만을 실행하는 거는 서로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그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는 서로 또 미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학교 급식의 제도 확충기는 1984년서부터 95년까지를 확충기로 잡아봤는데 84년도에는 학교 급식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93년도에는 학교 급식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의 뭐 10년 만에 다시 이제 개정을 하게 됐을 때 이 개정을 한 법에는 학교 급식 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도가 확충이 되고 이 제도가 확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면적으로 그 확대를 시키는 그 확대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1996년 농어촌 중고등학교의 급식을 시작을 하게 되고 또 97년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위탁급식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도입이 되어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상당히 급식 사업이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중고등학교까지 되고 2000년도에는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 해썹 시스템 아시죠? 우주식을 개발하다가 확대돼서 전 어떤 우리가 먹는 식품에다 적용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우리나라 2020년 12월 1일까지 의무 품목에 한해서는 뭐 매출액이든지 종사원의 수라든가 상관없이 해썹 시스템을 적용시키는 인정업체들이 제조가공업체 다 받아줘야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적용을 해서 이 해썹 시스템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가 발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일선학교에서 이 지침서를 보고 식품의 뭐 위생관리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영양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실행이 되겠죠. 되어 옵니다. 그 다음 2002년도에는 중학교 급식 확대 사업을 종료를 하게 되고 2003년부터는 학교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다시 이때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영양교사직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고 2006 발표가 돼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2006년도에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때는 CJ에서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을 아주 많이 담당을 하고 강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 사고로 인해 가지고 큰 식중독 사고가 2006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때 당시에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CJ는 학교 급식에서 손을 이제 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산업재 급식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위탁 급식의 급식을 이제 직영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또 뭐 직영을 했다가 다시 또 위탁을 또 하기도 되죠. 2006년도에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사고가 있고 났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일선학교. 그래서 학교급식의 변청 과정을 표 1-7에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대 학교급식에 대한 조금 전에 제가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봤는데 우리 광복 직후에 1945년에 광복이 되었다면 그 직후에 이제 1946년서부터 서울시에서
일부 학교에 유상급식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9년도에는 유엔사나 국제아동구호재단의 지원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분유라든가 우유 등을 급식을 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년에는 유니세프라든가 미국 경제협조, USAID라든가 이런 데서 탈지 분준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서 애들한테 아주 부분적인 무상급식을 제공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국 원조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61년도에는 결식아동을 위한 쌀 모으기 운동을 벌여가지고, 저도 기억나는 게 편지 봉투와 같은 데에 쌀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학교에 갖고 내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또 잘 밥을 못 먹는 어린이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운동을 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63년에는 국제원조기구에서 1년에 193만 명의 초등학교 학교급식으로 곡물을 지원받아서 이 곡물로 만든 주로 밀이라든가 옥수수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로 만드는 옥수수빵과 같은 거, 곡물로 만든 식빵을 초등학교에 배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배급할 수가 있었고, 66년도부터는 배급 대상을 전체 초등학생의 반수 이상인 280만 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해서 이때 66년도만 하더라도 전 학생을 다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홀수 번호에 학생들만 준다. 그 다음에 어제는 짝수 번호에 학생 번호만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격일제로 배급을 받았던 그런 기억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는 이제 제도 확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81년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법을 이제 시행해가지고 결국 지금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2011년도에는 초등학생들에게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한테 이제 급식을 먹을 사람들은 돈을 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고 따로 물로 배를 채우고 이런 또 가난한 시절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966년도 보면은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세미나하는 것이 사진 찍혀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흑백으로만 사진이 이제 찍혀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95년도에는 급식을 배식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반장, 부반장, 임원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배식을 하기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은 여기 식판을 가지고 밥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먹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고건 국무총리가 학교 급식 현장을 방문해서 이제 여기 중학생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연령대로 보니까 이 학생들이 먹는 현장을 이제 방문하는데, 이렇게 무상급식 실시하는 데 대한 사진들입니다. 학교 급식은 그 정도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체 급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가 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가를 볼 때에, 우리나라는 이제 섬유 산업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1966년 태창 방직, 부산일 거예요. 태창 방직을 비롯한 섬유 공장에서 먼저 영양사를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산에 있는 한일합성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제일모직, 제일합성 이런 데에도 전부 이 섬유 공장들로부터 많은 이제 여자 직원들이, 방직 공장 직원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섬유 공장이 발발하게 되고, 그 섬유를 가지고 우리들이 양장점이라든가 양복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옷을 맞춰 입기도 하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에 그러한 양장지를 가지고 양장점에 가서 옷을 맞춰 입고 학교를 다녔던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영양사를 채용했고, 그 다음에 67년부터는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에 영양사 채용 의무화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회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 집단 급식소에다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92년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영양사 채용 의무화가 실제적으로는 산업재 부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은 1980년대 후반 정도에 실제 산업재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조금 근무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중소기업 업체의 대표나 사장들이 청와대에 탄원을 냈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은 영양사 채용 의무화가 제외가 되는 그런 좀 불상사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다가는 식품영양학과 졸업하는 졸업생이나 영양사나 교수들이 모두 또다시 탄원이나 진정서를 냈지만 이 채용 의무화가 복원되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3년 5월에는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때는 최초의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이제 100명 이상의 산업체에 영양사를 두게 하고 또 조리사도 반드시 두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이런 그 산업체 급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산업체 급식이 또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1980년도 이후에는 외식 산업이 더 급격하게 발달하고 기업 후생복지 정책이 활발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산업체가 대규모의 최신 주방시설을 갖추게 되고 공장급식뿐 아니라 사무실, 연구소, 금융기관, 연수원, 호텔 관공서 등이 이제 확대가 되어졌죠. 그때만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실제 단체급식 시장이 현재까지 아주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산업체 급식이 위탁 운영하는 비율도 또 높아지고 이 위탁 급식 업체들이 대표적인 것으로는 CJ라든가 아우홈이라든가 풀무원의 푸드모스라든가 신세계 푸드라든가 현대 케이터링 이런 데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이런 위탁 급식 업체들이 또 산업체 급식에다 푸드코트라든가 카페테리아 같은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조금 더 고급화시키고 다양화시킨 데에도 상당한 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급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병원 급식은 환자에게 영양적으로 필요한 양에 맞춰서 제공하고 환자의 건강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병원 급식을 조금 더 엄격하게 나눈다면은 병인식과 병원식으로 나눈다. 그래서 병인식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자들에게 어떤 영양적인 필요량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특정한 그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영양소를 뺀다든가 더한다든가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 대체식품을 준다든가 심장병, 신장병, 간장병 기타 여러가지 특수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양적인 어떤 고려를 해서 급식을 하는 그런 병인식이 있는가 하면은 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인들 예를 든다면은 병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의료 종사자들,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의무행정 직원이라든가 의료기사라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반 행정 직원들도 있을 테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기타 굉장히 많죠.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병원 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병인식을 주더라도 특수한 특수 환자가 아닌 일반 골절이 되었다든가 일반적인 환자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식에다가 활동 정도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걸 가감해서 주는 일반 병인식도 있고 이런 것도 아주 복잡하게 또 나눠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통칭을 해서 병원 급식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이러한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국립중앙의료원이 건립되고 그때 영양과를 설치해서 이때 영양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병원 급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72년도에 영등포 시립병원이라든가 70년 만에는 연세의료원, 경리의료원 등과 같은 대학 부속병원에서 급식 부서를 영양과로
조직 개편을 해서 영양사를 이제 쭉 두게 되는 이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고등교육기관의 기숙사 급식인데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고등교육은 대학교육기관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2세기부터 미국과 유럽 대륙의 대학에서는 기숙사를 설치하고 또 학생들을 관리를 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스스로 비용을 또 식비를 지불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의 한 형태로 시작된 것이 바로 고등교육기관의 급식의 최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참 점차적으로 미국 병사들이 유입되고 한가하게 식사를 제공받던 그런 형식이 약식의 카페테리아 배식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인종들이 그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인종의 기호성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하고 또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해서 현재까지 많은 대학에서 이런 카페테리아 배식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성균관 유생들에게 국가에서 식사를 제공했고 1908년 이화학당의 기숙사인 양관에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단체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 사감 선생님들을 지도하여서 학생들 자치로 음식을 준비를 했고 이때가 바로 이제 기숙사 급식의 그 효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수원 농림학교, 지금 현재 그 서울농대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농림학교에서 기숙사하고 관사를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당시에 상록사라는 그 건물을 준공을 하고 아주 현대시설의 식당과 주방을 갖추고 이때 단체 급식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7년에 상록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많은 대학에서 기숙사가 신축되고 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또 기숙사 급식이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생활 수준이 향상된 그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기존의 대학 음식, 대학 식당 음식의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또 식당 환경 개선을 요구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식당을 전문업체에 위탁 경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기타 급식시설에 대한 것을 좀 전까지 알아봤고 이제 또 지금은 단체 급식 시스템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급식 산업이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랄까, 인구 통계 변화, 복지,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계속 사실 변화하고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급식 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급식 산업의 상황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또 그 변화에 적응할 능력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사인 이 급식 관리자들은 효율적인 구매라든가 생산 또는 배식을 위해서 어떻게 급식 관리를 행하고 또 조직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또 식품의 구매 형태라든가 음식을 생산하는 곳과 배식하는 곳, 생산과 배식 시간과의 어떤 사이의 관계, 또 고객의 수에 따라서 급식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그래서 이번 단체 급식 시스템의 유형에서의 그 학습 목표라고 한다면은 급식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 시스템의 개념과 접근법에 대한 설명과 4가지 급식 시스템의 생산 과정, 특징을 알고 급식 관리자로서 특정 상황에 가장 알맞은 급식 시스템을 결정하는 데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단체 급식 시스템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4가지 급식 시스템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급식 시스템과 중앙공급식 급식 시스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냉장 저장, 냉동 저장, 또 수비드 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겠다, 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학습의 목표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 시스템을 일단은 그 이해를 하고
가장 알맞은 어떤 그 급식 시스템을 결정하는 그런